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 방송은 제50회이고요. 성장해법 제8호 통합 대 반통합, 그리고 특별한 주제로 나라 소생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감사장에 나와서 한 말과 그의 모습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출연한 그 방송 때의 시청률이 10%를 찍었다고 하는군요. 사실 그 10% 시청률이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굉장히 높은 그 방청 시청률이라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말과 행동이 세간의 관심을 이렇게 크게 끌까요? 그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독한 원한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그 누구든 간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청산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게 의존하려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임기를 다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은 자기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면으로 맞설 생각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가 국민의 기대를 정말로 현실화시키려면요,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진실 앞에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 진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그의 말 한마디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바대로요, 원자력 산업을 불법적으로 죽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만일에 당장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윤 총장을 아직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이요,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은요, 옵티머스도 아니고 라인도 아니고 추미애도 아니고 조국도 아니고 윤미향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의 말로 직접 죽이고 있는 원자력이 가장 큰 그에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번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많은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은 하지만요,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재인이 결정한 원자력 파괴가 범죄다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원자력 죽이기는요, 단순히 원자력을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반 전기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요, 결국은 가정용 전기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용 전기까지 오르게 돼서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효과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이번 감사원이 다 밝혀낸 거죠.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문재인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수파 진영에서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짜 후보를 찾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어른거리는 후보에 목을 매는 우리 보수파, 우리 시민들의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문재인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죽인 근본적인 이유는요,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가 직접 말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죠.
현명한 국민은요, 어느 때인가 문재인을 이 원자력을 가지고 심판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이 많이 샜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기존 정치적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민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문가로서 우리 개혁파는요, 이제 초저출산에 따른 그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사회 통합, 더 나아가서 일자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그 형태의 행동이야말로 진짜 정치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즉, 국민의 그 아프고 가렵고 어려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죠. 참, 지금도 제가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라는 말이요. 참 쓰기 불편합니다. 지난번 8.15 광복절 행사에서요, 저 문재인과 그 일당들, 즉 반동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떼고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 이름을 떡하니 붙여서 썼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는 우리나라라는 좋은 말도 지금 못 쓰게 생겼고요. 또 하나는 조국,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이 전 법무장관 조국 때문에 조국이란 말도 쓰지 않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쓰고 아름다운 말이었던 이 말들이 저 반동파들 때문에 오염되고 정말 변질돼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또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그리고 조국이란 말을 가급적 쓰지 않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처한 이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918입니다. 현재요. 자, 이렇게 출산율이 정말로 심각하게 낮은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대한민국의 이 사회생활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했고요. 그 교육의 수준을 또 결정짓는 것이 사교육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해서 결국은 지금 변변한 일자리도 많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많은 우리 젊은 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출산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전 심각한 이제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어쩌면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요, 눈을 돌려서 눈을 감는다고 회피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혁파는요, 이렇게 드러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그 시스템적인 문제, 즉 본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찾아서 최소한도의 수단과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우리 개혁파의 전문적 능력이죠. 자, 그러면 왜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0.9, 즉 인구가 줄게 생겼는가? 어쩌면 1987년 이후에 5년 단임 임기제를 채택한 후부터 이런 일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단임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막대한 재정이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제도 개선에 우리 지도자들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그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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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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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지원, 경제 지원, 경제 지원, 아마 100번 말하는 가운데 한 번이 말할까요? 그런데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성세대의 정치인이라면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는 진실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인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자체들이 이 재정을 투입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정말 눈물겹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은 최대로 그래도 재정 형편이 나은 지자체는요, 일시금으로 또는 뭐 몇 번에 나눠서 한 2천만 원까지도 지원을 한다니, 이런 문제가 지자체로 떠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그 개혁파는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선거에 목전을 두고 또는 선거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해법이 가장 적정하고 효율적인 해법인가를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표와 상관없이 제시하는 진실성 있는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초저출산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제시한 초저출산 해법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또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혁파가 제시하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4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0세서부터 10세, 즉 10살까지 상위 소득 30%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엄마들에게 아동당 조건 없이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아동당 매월 지급되는 100만 원은 일명 나라 소생 펀드라 명명하겠습니다. 당연히 나라를 소생시키는 투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에는 기존 아동수당은 다 포함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해법으로요, 만일 아동이 3명이 된다면 그 엄마는 현실적으로 매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면 엄마가 굳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애꿎게 또는 애달게 직장을 찾는 그런 수고를 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 해법을 위해서 매년 25조에서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새롭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뿌려대던 기존의 출산 대책비를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추가되는 재정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또한 예측이 되죠. 두 번째로는 지방 공무원을 지원하는 엄마들에게 아동수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동수에 따라 민간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자신의 돈이 크게 들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아동을 가진 가족이 만일에 생애 최초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후에 10년이고 20년이고 산 후에 이제 나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비록 임대 아파트지만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10년도 20년도에 나올 때에 주변 그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공정한 가격을 계산하고요, 애초에 그 임대 아파트의 비용을 뺀 그 나머지 소위 말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뺀 것을 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래 되면요, 영구 임대 아파트조차도 마이 렌트 홈, 즉 진짜 영구 임대가 아니라요, 소유 형식, 즉 마이 온 홈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손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요, 우리 개혁파의 제안은 일타삼피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출산에 대해서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국은 2100년 정도 되면요, 인구가 현재 5천만에서 2500만 명 정도로 줄게 되고요, 결국은 모자란 산업 인력은 외국인이 채우게 되고, 따라서 사회 불안은 불보듯 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파의 해법을 다시 한번 깊이 눈여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해법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소생 펀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